네, 하루의 중심 네 가지 있는 뉴스를 잘 딛고 하루의 뉴스의 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첫 소식부터 들어보겠는데요. 우려했는데 예측대로 되었기 때문에 경제 여파, 즉 민감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라든지 변동은 없긴 하지만 결국 자이언트 스텝, 대폭의 기준금리 인상이죠. 단행됐네요, 미국에서. 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 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고 네. 어제 3시 반에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0.75에서 1%에서 1.5에서 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금리를 올렸다. 오늘 판단으론 다음 회의가 끝나고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말했습니다. 즉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밟을 수도 있다는 걸 예고한 겁니다. 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풀리는 화폐 가치가 굉장히 들썩이게 되면 이런 이제 금융 당국, 통화 정책 당국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건데 0.5% 금리 말이 나올 때만 해도 한시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연준이 사실 지난 3월 3년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요. 그렇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겠다면서 이제 제로금리 약속을 포기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지난달에는 22년 만에 최대 폭인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파월 의장은 자이언트 스텝 없을 거다 분명히 했는데 네. 미국 내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서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준은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은행에 넣어두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돈이 은행으로 모여들고 반면에 제로금리에 가깝게 즉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안 붙는 그런 상황이 되면 돈이 시중으로 풀립니다. 힘들 때는 좀 시중으로 풀어라 이거고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은행이 수거해서 좀 돈을 잡겠다, 물가를 잡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면 원 달러 가치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건데 보니까 오늘 뉴욕 증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즉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해소됐기 때문이겠죠. 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죠. 다우존스 지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네. 통화 긴축은 원래 증시 악재라는 게 이게 교과서와 그렇죠. 같은 말인데 자이언트 스텝이란 초강수에도 증시가 오른 겁니다. 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듯이 자이언트 스텝을 이미 시장이 반영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0.75%포인트 인상하긴 했지만 그런 조치는 흔한 게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자 시장이 급반등했습니다. 또 월가는 오늘 연준의 공격적인 조치가 오히려 물가 안정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부추겨서 증시가 오른 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라는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네. 하나의 장애물이 제거되면 이제부터 뭔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돈은 그렇잖아요. 얼마를 투자하면 내가 예측 가능해야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가능하니까 문제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좁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역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빅스텝 0.5% 인상 될까요? 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기존 0.75%포인트 차에서 같은 수준이 된 겁니다. 네. 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빅스텝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0일 더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완화 정도를 조절해 나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칫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인플레이션이 더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빅스텝을 시사한 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금리도 오르고 그럼 돈을 빌린 분들은 일단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시장은 선반영하거든요. 이미 올리기 전에 오를 것이다,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더 선반영되고 또 하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서민들은 정말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4% 올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한은이 또 당분간 물가가 5%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또
하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네. 이달 말 발표되는 6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경우에는 고강도 긴축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 정치권에서는 물가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이 정치적인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가에 대한 관심, 서민 생활이 직결되니까요. 그런데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 문제는 지금 B2, 영끌 뭐 이런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계의 빚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데요. 네. 금통위원회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채무 상환 부담 상승은 실물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신용 위험 증가, 투자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데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이자 내느라 허덕이고 있으면 다른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돌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것도 참 진퇴양난이라는 말이네요. 누리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발사 예정이었는데 네. 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긴급 중단됐습니다. 네,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 참 쉽지 않네요. 네. 어제 오전 7시 20분에 이제 발사장까지 이동을 했고 네. 기립장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을 향해 우뚝 섰었죠. 그렇습니다. 네, 발사대에서 연료와 산화제 공급 준비까지 마쳤는데 마지막 신호체계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 산화제 탱크의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1단에 있는 로켓 연료인 추진제와 추진제의 연소를 돕는 산화제를 담는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 내부의 수위 측정 센서에 문제가 감지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산화제 탱크가 비어 있을 때 나타나야 할 수치가 센서에 표시되지 않은 건데요. 문제 발견 직후 연구진들이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 이 세워둔 상태에서 점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발사대에서 내리고 다시 조립동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예. 자, 이게 뭐 이 정도 그냥 결함은 뭐 이렇게 눈금 표시야, 센서야, 뭐 이게 이 정도는 그냥 발사하면 되지 않아? 이런 국민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치명적인가요? 네, 인터뷰를 가진 오승협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요.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추진기관개발부장에 따르면 발사체 연료가 어느 정도 차야 실질적인 발사체를 이륙할 수 있는 추적이 나오는데 연료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발사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치명적이네요. 네. 조립동에서 각종 기능 점검을 했을 때는 정상적인 데이터로 확인이 됐었는데 이 발사 준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발사를 미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발사가 아니니까 내일인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일정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마지노선이 6월 23일이란 말도 나오긴 하는데요. 네, 기술적인 차원에서 우선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그렇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곧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날씨인 거죠. 장마철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구를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네,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원인 파악까지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마음 모아서 꼭 성공하도록 저희도 바라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의원까지 수사선상에 올렸어요. 네, 박상혁 민주당 의원 2007년과 8년 사이에 2017년, 18년 사이. 네, 2017년과 18년 사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네. 검찰은 이번 그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네. 검찰은 박 의원이 청와대 근무 당시 산업부 관계자와 연락하며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산하기관장 중 사퇴 대상 명단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산자부 장관은 워낙에 전 산자부 장관 백운규 장관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행정관 물론 지금은 민주당 의원입니다만 결국 좀 윗선을 바라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인사는 처음이죠? 네,
그래서 해외 출장 중인 박 의원 즉각 해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드는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수사가 청와대 고위층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 야당 민주당에서는 이거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 정권에서는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첫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였다 이렇게 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내 대응기구 수립을 통해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이 우 위원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실소를 했고요. 네. 민주당 집권 시절에 우리 당 인사 보복 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를 보복 수사 프레임에 씌워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반 5년간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보복 수사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나 봐요. 이 수사의 시작 시점 때문이겠죠. 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우 위원장의 보복 수사가 시작됐다는 발언은 유감스러운 표현이라면서 이미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수사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한마디 했네요. 네, 홍 당선인은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놓고 이제 와서 시작도 안 한 사건을 보복 수사한다고 난리를 친다. 그간 보복 수사로 감옥에 갔거나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기는 하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그간 많은 비판, 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했었던 이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려서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또 오해를 사고 또 공방이 되거든요. 정치 검찰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팩트에 기반한 수사 결과를 국민들과 잘 설명해 주시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첨언도 붙여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조력에 의한 존엄사법. 이게 국내에서 첫 입법 발의가 됐네요. 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서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 바로 조력 존엄사인데요. 네. 국내 최초로 발의됐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력 존엄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안락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조력 존엄사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네.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도 하고요. 표현은 좀 그렇네요. 네. 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행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법적으로도 또 걸리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됐는데 소생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제 이미 임종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통한 존엄사만 허락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력 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 현행법상 모두 불법인데요. 네. 해외에서는 이제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2002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고요. 네.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과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말기 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어떤 새로운 입법을 발의할 때 사실 많은 여론들을 듣거든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실제로 지난해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이 안락사 그리고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더 많은 여론과 또 국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덧붙여 봅니다. 오늘 네 가지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